서연은 부대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위병소에 있던 해병 2명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순간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저기 면회 왔는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힐 듯 차분하고 낮았다. 위병소 안에서 누군가 서류를 뒤적이다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갓 임관한 듯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을 입은 여성 장교였다. 명찰에는 오세영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26살의 그녀는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곳에 배치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의 계급과 위치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가득했다. 오세영 중위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그녀의 눈길이 서연의 값비싸 보이는 코트와 단정한 차림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다. 면회요. 누구 면회인데요?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의심과 경멸이 묻어 있었다. 한서준 이병, 면회 왔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이름을 말하며 오중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오중위는 서연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철로 책상을 가볍게 툭툭 치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준 이병이여 흠. 그녀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척하더니 주변 위병들을 향해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와. 멀끔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가족이라고 둘러대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인 경우가 많단 말이지. 주변 해병들이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오세영 중위의 눈을 계속해서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 중위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마치 취조하는 듯한 자세로 물었다. 실례지만 무슨 관계인데요. 요즘 군인들 만나려고 작정하고 오는 여자들도 하도 많아서 저희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그 말과 함께 오 중위의 시선은 더욱 집요해졌다. 서연의 얼굴 몸매, 옷차림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무언의 낙인을 찍으려 했다. 모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서연의 눈빛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단련된 냉정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오 중위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연의 침묵을 무언의 긍정이나 당황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가장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다. 너희 진짜 가족 맞아?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서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조롱이나 분노가 아닌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질문이 무례하시네요, 중위님.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오세영 중위는 순간 움찔했다. 예상했던 당황이나 분노가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의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무례하게 들렸다면 사과하죠. 하지만 사실 확인은 저희의 임무라서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대답 대신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천천히 핸드백을 꺼냈다. 그리고 신분증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화면을 몇 번 두드렸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야. 서연의 첫마디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오세영 중위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다. 주변에서 낄낄대던 해병들도 웃음을 멈추고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동물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그냥 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강원도 최전방 해병대 훈련소 앞에 와 있는데 서연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세영 중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네가 한 짓을 모두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 중위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여기 담당 장교가 한 명 있네. 오세영 중위라고. 응, 이름이 오세영이야.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는 순간 오세영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끝이 차가워지며 미세하게 떨려왔다.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저 여자는 정말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신상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 그래. 그 친구 작년에 대위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상급자한테 대들었다가 징계위원회까지 갈 뻔한 걸 겨우 무마했다던데. 그래서 아직도 여기 있구나.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세영 중위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비수였다. 그것은 부대 내에서도 극소수의 상급자들만 아는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수치였다. 누가 어떻게 전화 한 통으로 이런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오, 중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평범한 면회객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빙산의 머리를 들이받은 꼴이었다. 알았어. 그럼 이따가 보자. 응, 기다리고 있을게. 서연은 짧게 통화를 마쳤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자 주변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핸드백에 넣고 이제는 완전히 겁에 질린 오세영 중위를 향해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오 중위의 귓가에 울렸다. 이제 제 동생을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중위님. 서연의 목소리는 처음과 같았지만 이제 그 안의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세영 중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은 공포만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오세영 중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등 뒤로 서연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붙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망치 소리 같았다. 아까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면회실 문을 열어주며 오 중위는 감히 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서준 훈련병을 부르겠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면회실 내부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몇몇 가족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소리마저 텅 빈 공간 속으로 공허하게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서연은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등 뒤에서 오세영 중위가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동생이 나타날 입구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한 청년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서준이었다. 의대 본과 3학년을 다니다가 입대한 동생. 언제나 자신감과 총기로 빛나던 그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은 과거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림자였다. 누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예전의 쾌활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동생의 눈빛이 죽어 있었다. 모든 빛을 잃고 깊은 절망과 공포만이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애써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서준아, 이리 와서 앉아. 서준은 누나의 미소를 보면서도 주위를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서연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동생이 테이블 위로 손을 올리는 찰나 군복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거 뭐야? 서연이 동생의 손목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물었다. 서준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멍을 가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거짓말. 서연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707에서 수많은 위장과 기만을 훈련하고 간파해온 그녀였다. 훈련으로 생긴 상처와 폭력으로 생긴 상처는 그 흔적부터 달랐다. 서준은 누나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준아, 누나 눈 봐.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동생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은 확신했다. 동생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20살 청년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무력감,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병사들이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유난히 거만한 태도의 병장 한 명이 있었다. 황철민 병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연과 서준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그의 등장에 서준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어이, 한서준, 면회 왔네. 황철민 병장은 마치 친한 선임인 척 서준의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미세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누님 되십니까? 이야, 동생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시네. 미인이십니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서연의 몸을 훑었다. 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꽉 쥘 뿐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동생을 괴롭히는 장본인, 동생의 눈에 떠다니던 공포의 근원, 그녀의 시선이 부드럽게 떨고 있는 동생에게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황철민 병장에게로 옮겨갔다.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겨울 같은 냉기만이 남았다. 황철민 병장은 서연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살기를 느꼈다. 뱀이 허물을 벗는 듯 부드러운 외피가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드러나는 듯한 섬뜩한 감각.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다. 서연은 이내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병장님. 아직 군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실수가 많을 겁니다. 선임으로서 너그럽게 지도해 주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황 병장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미인 누나의 애교 섞인 부탁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듯 가슴을 쫙 펴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 황철민 병장이 아주 강하게 해병답게 키워놓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는 강하게 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서준은 황 병장과 함께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그는 차마 누나를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동생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새벽 3시 잠들어 있던 서연의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해병대 백진태 소령입니다. 한서준 이병의 중대장이자 부대 지휘관입니다. 백진태 소령.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다름이 아니라 한서준 이병이 야간 전술 훈련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요? 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기동 훈련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가팔은 경사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즉시 군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백소령의 설명은 거침이 없었다.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불의의 사고, 본인, 부주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 대신 어떻게든 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들이 기계음을 내며 그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의사의 설명은 절망적이었다.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해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사실상의 식물인간 상태라는 선고였다. 서연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개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동생과 함께 훈련에 나갔던 부대원들은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 가거나 입을 맞춘 듯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고통 대신 무언가에 대한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배우에는 백진태 소령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끈질긴 요구에 귀찮다는 듯이 경고했다. 더 이상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군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동생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그 자리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어두운 증오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안에 잠들어 있던 살아있는 무기가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정의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법과 제도가 아닌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내리는 가장 잔혹하고 철저한 파멸의 선고. 그녀는 동생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서준아, 누나가 전부 다 부셔줄게. 차가운 병실의 공기가 과거의 기억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점차 멀어지고 그 자리에는 빗소리와 화약 냄새 그리고 거친 함성 소리가 채워졌다. 서연의 눈앞에 11년 전 지옥으로 불렸던 그곳의 풍경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대한민국 최전개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대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인간 병기로 만들어내는 곳. 흙탕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27살의 한서연 중위가 그곳에 있었다. 위장크림을 바른 얼굴 아래 지금과 변함없이 차갑고 깊은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장면이 바뀌고 그녀는 어두운 취조실에 갇혀 있었다. 포로 신문 훈련. 72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훈련이었다. 교관들이 그녀의 뺨을 때리고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말의 부대 위치가 어디야? 암구호는?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는 대신 교관들의 눈빛 목소리의 떨림 손짓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상대의 불안과 약점을 파고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훈련이 끝났을 때 평가관은 그녀의 기록지에 이렇게 적었다. 피학 능력 최상급,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정보로 활용함, 심리전 교관으로 전향을 고려할 것. 그녀의 전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또 다른 기억, 적진 침투 훈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적외선 감지기와 압력 센서가 촘촘히 깔린 모의 적진을 한 줌의 연기처럼 통과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은 수백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 완성된 살상 기술의 결정체였다. 동기들은 그녀를 유령이라 불렀다. 존재하지만 잡을 수 없는 존재. 당시 부대장은 서연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서연은 칼이 아니다. 그녀는 칼을 쥔 손 그 손을 움직이는 차가운 두뇌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저런 종류의 인간이다. 그녀는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최초의 여성 특수 작전팀장이라는 영광이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10살 터울의 어린 동생 서준이 때문이었다. 그녀는 국가를 지키는 인간 병기의 삶 대신 동생을 지키는 누나의 삶을 선택했다. 그렇게 11년 동안 그녀의 발톱과 이빨은 가족이라는 부드러운 가죽 아래 깊숙이 감춰져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흩어지고
서연의 시야에 다시 병실의 하얀 천장이 들어왔다. 동생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던 모든 것들. 바로 그 군대가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조직이 이제 그녀의 전부를 앗아갔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자리에 남은 차가운 잿더미, 같은 순수한 파괴의 의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이 주전 동생의 면회를 가던 그날 죽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707의 유령이었다. 교전 수칙도 교관도 국가도 없는 오직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는 단독 작전 요원.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명확했다. 표적 식별.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무력화, 아니 제거였다. 그녀의 전쟁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오피스텔.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된 그곳은 그녀의 작전 통제실이 되었다. 한쪽 벽면에는 부대 주변의 위성사진과 내부 배치도가 붙었고, 다른 쪽 벽에는 백진태 소령 오세영 중위, 그리고 황철민 병장의 얼굴 사진이 박혀 있었다. 사진 아래로는 그들의 신상 정보 근무 기록, 평판 등 깨알 같은 글씨들이 얽혀 있었다. 서연은 먼저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11년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던 기록 은행 계좌 통신 기록까지. 707 시절 익혔던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디지털 세상에서 유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연결된 상대는 과거 생사를 함께했던 옛 동료였다. 나 유령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유령은 그녀가 부대를 떠나며 묻어버린 이름이었다. 살아있었군. 무슨 일이지? 도움이 필요해. 열람 제한이 걸린 인사기록 3건. 백진태, 오세영, 황철민. 현 해병대 소속. 보안 등급은 신경 쓰지 마. 알겠다. 1시간 주면 되나?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설명이 아닌 신뢰만이 존재했다. 약속된 시간, 암호화된 파일이 그녀의 노트북으로 전송되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들 속에서 그녀는 평범한 정보가 아닌 정보들 사이의 균열과 인과관계, 그리고 숨겨진 의도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스캐너처럼 기록을 훑었고, 그녀의 머리는 슈퍼컴퓨터처럼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오세영 중위는 야망이 강하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전형적인 인물. 백진태 소령은 출세욕에 눈이 멀어 상급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충성하고, 부하들에게는 가혹하기로 유명한 지휘관. 모두 예상했던 범주 아니었다. 하지만 황철민 병장의 파일에서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가족관계란이 비정상적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한한 것처럼. 서연은 다시 한번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황철민 병장의 진짜 가족관계를 요구했다. 30분 뒤 답이 왔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황철민.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 재벌 태양건설 황인석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다. 태양건설은 수십 년간 군 관련 사업을 독점하며 성장한 기업으로 군 수뇌부와의 유착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재벌 아들이라는 절대 권력을 등에 업은 괴물의 광기였고, 그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려는 부패한 지휘관의 야합이었다. 그녀가 면회를 갔던 날, 황철민과 백진태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평범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동생을 사고로 위장해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적의 윤곽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상대는 단순히 부패한 군인 몇 명이 아니었다. 군대와 재벌이라는 거대한 카르텔.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세상을 움직이는 괴물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계획은 폐기되었다. 뱀의 꼬리를 자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머리를 그리고 그 머리에 명령을 내리는 뇌를 파괴해야 했다. 그녀의 입가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707의 유령다운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성의 가장 약한 기둥부터 하나씩 아주 조용히 부수기로 결심했다. 작전 계획은 수립되었다. 표적은 명확했고 목표는 파괴였다. 하지만 707의 유령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다. 바로 이유였다. 황철민은 왜 하필 내 동생이었을까? 군대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먹잇감 중에서 유독 한서준을 지독하게 물고 늘어졌을까? 단순한 재미라고 하기에는 그 잔혹함의 정도가 지나쳤다. 그 안에는 분명 개인적인 원한이나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을 터였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연은 동생의 과거로 들어갔다. 입대 전 서준이 쓰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열었다. 의대 시절 쓰던 책들, 낡은 노트북 몇 권의 일기장. 서연은 동생의 흔적을 하나하나 훑으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수색에도 특별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서준의 삶은 모범생 그 자체였다. 친구 관계도 원만했고 특별히 누군가와 갈등을 빚은 흔적도 없었다. 서연이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노트북 한 구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폴더 하나에 꽂혔다. 폴더명은 TR 프로젝트, 암호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해킹 장비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707에서 익힌 기술은 군사 보안망을 뚫는 수준이었다. 이런 개인용 컴퓨터의 암호는 그녀에게 잠긴 문이 아니라 살짝 닫힌 문에 불과했다. 몇 분 뒤 암호가 풀리고 폴더 안의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연구 논문과 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지도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들을 열어보던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동생이 본과 2학년 시절 지도 교수와 함께 진행했던 비밀 연구 프로젝트였다. 신소재 건축 자재의 인체 유해성 분석, 그리고 그 신소재는 바로 태양건설이 최근 개발하여 자신들이 짓는 모든 아파트와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태양 세라믹이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태양 세라믹에서는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단기간 노출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장기간 거주 시 폐암 발병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이었다. 동생과 교수는 이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태양건설은 끝장이었다. 수조 원대의 손해배상은 물론 황인석 회장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터였다. 하지만 논문 발표 한 주 전 지도 교수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이메일을 통해 본 동생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누나,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들이 교수를 죽였어.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몰라. 그리고 얼마 뒤 동생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태양건설은 동생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군대로 보낸 것이다. 그리고 아들인 황철민을 이용해 동생이 영원히 입을 열지 못하도록 정신과 육체를 철저히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동생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려 했던 용감한 내부 고발자였다. 자신이 동생의 고통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아니, 동생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짧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이제 이 전쟁은 단순히 동생의 복수를 넘어섰다. 이것은 죽음으로 진실을 지키려 했던 동생과 그의 스승의 명예를 위한 전쟁이자 태양건설이 만든 독극물 아파트에 살고 있을 수많은 잠재적 희생자들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연구 데이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그녀의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다. 서연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3명의 표적을 바라보았다. 황철민, 백진태, 그리고 오세영.
가장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에서부터 부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끊어내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오세영 중위의 사진에 멎었다. 과도한 야망과 얕은 자존심,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인물. 첫 번째 희생양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파멸은 백진태와 황철민에게 보내는 조용한 경고이자 그들 사이에 심어질 불신의 씨앗이 될 터였다. 작전은 정보 수집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이미 오중위의 진급 누락과 징계 기록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중위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을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다시 동료에게 연락해 오세영 중위의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과 통신 내역을 요청했다. 불법이었지만 그녀의 세계에서 법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데이터가 도착하고 서연은 그 안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중위는 자신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명품들을 사들이고 있었다.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가 손대서는 안 될 돈에 손을 댔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부대 운영비. 그녀는 수개월에 걸쳐 소에게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군법상 명백한 중범죄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 사실을 헌병대나 감찰부에 직접 제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자칫 자신의 꼬리가 잡힐 수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세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던 시스템, 즉 백진태 소령이 직접 그녀를 내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연은 보안 처리된 PC를 이용해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하나 생성했다. 그리고 한 통의 투서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군수사기관이 아니었다. 백진태 소령의 직속 상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라이벌 장군의 비서실이었다. 투서의 내용은 교묘했다. 오세영의 횡령 사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대신 백진태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 내에 심각한 재정관리 문제와 장교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식으로 운을 띄웠다. 마치 부대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병사가 양심선언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증거로 그녀가 빼돌린 자금 내역 중 일부를 암시하는 조작된 회계 장부 일부를 첨부했다. 그것은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만 법적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절묘한 미끼였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며칠 뒤 백진태 소령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승진을 책임지고 있는 직속 상관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라이벌 장군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부대의 재정 문제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감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 후였다. 백소령에게 오세영의 결백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출세 가드에 떨어진 치명적인 오점 즉시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 백소령은 오세영 중위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 중위, 자네 내일부터 최전방 GOP 관측 소대장으로 발령났네.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도록. GOP 관측 소대장.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이자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끝났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였다.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오세영 중위의 사진 위에 붉은색 마커로 대각선을 그었다. 첫 번째 말이 사라졌다. 이제 체스판 위에는 고립된 킹과 그를 지키는 나이트만이 남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오세영의 좌천 소식은 부대 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공식적인 이유는 인사순환이었지만 그 이면에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황철민과 백진태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특히 백진태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오세영을 버림으로써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은 그에게
다음은 내 차례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다가왔다. 서연은 적들이 느끼는 공포를 자양분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공범들이었다. 동생의 추락 사고 현장에 있었고 백진태의 지시 아래 거짓 진술을 했던 병사들. 그들은 악의 축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침묵과 동조가 비극을 완성시킨 필수적인 부품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약한 신뢰의 고리를 끊고 공포와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동료를 통해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4명의 병사 신상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모두 곧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들이었다. 사회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에게 미래는 가장 달콤한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서연은 4개의 다른 공중전화 부스를 돌며 각각 다른 시간에 4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발신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동일했다. 첫 번째 병장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날 밤 산에서 있었던 일을 안다. 너의 침묵은 충성심이 아니라 범죄다. 기회는 한 번뿐. 가장 먼저 진실을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두 번째 병장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서준이 추락하기 직전 황철민이 그의 발을 걸었다는 것을 안다. 너는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다른 3명이 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전에 현명하게 선택해라. 세 번째와 네 번째 병장에게도 비슷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4명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서로를 의심하는 지옥에 빠졌다. 생활관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전우가 아니었다. 서로의 눈빛을 살피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며 누가 먼저 배신할 것인지 가늠하는 잠재적인 적이 되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서로를 감시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비밀의 무게가 이제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황철민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개들이 갑자기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들을 불러 모아 윽박질렀다. 너희들 요즘 왜 이 모양이야? 정신 안 차려. 하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병사들의 눈에는 그에 대한 충성심 대신 너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다는 원망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한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대들었다. 황 병장님,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병장님 혼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회장 아들이라고 군법까지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반란의 시작이었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카르텔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황철민은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CCTV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부대 내 협력자를 통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스로 파멸해가는 먹잇감들을 관찰하는 사냥꾼일 뿐이었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자 서연은 지체 없이 외부에서의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황철민 병장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조준한 것은 황철민 개인이 아니었다. 그의 배경, 그의 오만함의 근원, 그리고 그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인 태양건설 그 자체였다. 재벌 일객의 군대 내의 작은 사고 따위는 얼마든지 띠부가 권력으로 덮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연은 자신의 작전 통제실 벽에 태양건설의 조직도와 회장 황인석의 프로필을 추가로 붙였다. 황인석 회장. 그는 자선사업가와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예와 대중의 신뢰였다. 서연은 바로 그 심장을 겨누기로 했다. 그녀의 무기는 동생이 목숨과 맞바꾼 진실, 태양 세라믹계, 유해성 연구 데이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폭탄을 한 번에 터뜨리지 않았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폭발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다. 그녀는 가장 효과적인 균열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았다. 서연은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서 자유로운 작지만 끈질긴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 하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경쟁사 내부 고발자라는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그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가 넘긴 것은 전체 연구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일반인들이 한눈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그래프 단 한 장이었다. 제보 메일의 내용은 간결하고 자극적이었다. 기사에서 추적 중인 태양건설의 비리를 제보합니다. 현재 강남 최고급 아파트 셀레스티아 팰리스에 사용된 신소재 태양 세라믹은 1급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태양건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첨부된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며칠 뒤 해당 매체의 헤드라인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단독,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셀레스티아 팰리스 알고 보니 바람 아파트, 태양건설 치명적 진실 은폐 의혹. 기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매체의 보도라며 무시하던 주류 언론들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여론의 분노에 마지못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셀레스티아 팰리스 입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마지못해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그 시각 태양건설 회장실. 황인석 회장은 집무실의 모든 것을 부술 듯 분노하고 있었다. 그의 수십 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제국을 공격하고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당장 찾아내 땅속에 숨었든 하늘로 솟았든 반드시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와. 그게 누구든 내 인생을 걸고 지옥을 보여주겠다. 분노에 찬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대 안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라 같은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황철민, 너 지금부터 숨만 쉬고 있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까딱해서 내 눈에 띄는 날엔 그날로 넌 내 아들이 아닐 줄 알아. 회사가 이 지경인데 내 놈 군대 문제까지 터져 나오면 내가 널 내 손으로 부셔버릴 거다. 알아들었나? 전화를 끄는 황철민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언제나 자신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내부에서는 배신을 종용하는 익명의 협박범이, 외부에서는 아버지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연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이다. 황철민은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잠을 자면 의식불명 상태인 한서준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그의 멱살을 잡는 악몽에 시달렸다. 깨어있을 때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와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아버지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부서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라 사냥꾼에게 완벽하게 고립된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영혼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사진 한 장을 그에게 전송했다. 부대 내 협력자를 통해 그의 관물대에 몰래 넣어둔 편지 봉투. 그 안에는 군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서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각종 기계들. 사진 밑에는 짧은 문장이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아버지는 널 버릴 거다.
하지만 나는 널 절대 잊지 않아. 네가 한 짓, 네가 묻어버린 내 동생의 인생. 이제부터 매일 밤 내 꿈에 찾아가 줄게. 그것은 황철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협박이 아니었다. 저주였다. 돈이나 권력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끈질긴 원한.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찢어버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지옥 같은 부대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 했다.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기댈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동아줄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 모든 일을 묵인하고 자신을 비호해 주었던 남자 백진태 소령. 황철민은 이성을 잃고 부대 내 공용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백진태 소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다. 통화 내용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소령님, 저 황철민입니다. 이대로는 저 죽습니다. 그 여자 보통 미친년이 아니라고요. 제발. 제발 저 좀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네, 소령님이 어떻게든 좀 해주셔야 합니다. 백진태는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짜증이 치밀었다. 이놈이 미쳤나? 지금 어디라고 전화를 함부로. 당장 끊어. 못 끊습니다, 소령님. 저 여기서 못 나간다면 저 그냥 다 불어버릴 겁니다. 그날 밤 산에서 있었던 일, 소령님이 어떻게 사건을 축소하고 조작했는지 제가 다 까발릴 거라고요. 애초에 소령님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한서준 그 자식 눈에 까시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밟아놓으라고. 황철민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절규했다. 그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함께 죽자는 협박이었다. 백진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어리석은 재벌 아들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단 진정해.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조용히 있어. 백진태는 간신히 그를 달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은 이미 제3자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에 연결된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황철민이 전화를 건 부대, 내 공용 전화기는 이미 며칠 전 그녀의 협력자가 설치한 도청 장치가 심어져 있었다. 애초에 소령님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한서준 그 자식 눈에 까시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밟아놓으라고. 황철민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것은 부패한 지휘관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서연은 헤드셋을 벗었다. 꼭두각시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걸린 줄을 끊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꼭두각시를 조종하던 주인의 손목을 함께 베어버렸다. 이제 칼끝은 명확한 주인을 찾아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다음 목표 백진태 소령기였다. 황철민과의 통화를 끝낸 백진태 소령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서 짜증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뱀처럼 차갑고 냉정한 계산이 자리 잡았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 부대 정문에서 마주쳤던 기묘할 정도로 침착했던 여자.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오세영 중위의 경력을 끝장낸 익명의 투서. 병사들의 정신을 파고들어 완벽한 통제력을 무너뜨린 심리전.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양건설 스캔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이것들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사슬로 연결된 연쇄 공격이었다. 백진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지금껏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사냥당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자신은 상대방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다. 그는 출세에 눈이 멀었을지언정 어리석은 지휘관은 아니었다. 군 정보 장교 출신인 그는 이 공격 방식이 평범한 민간인의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토록 정교한 정보 수집 능력 목표의 약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전략, 그리고 군 내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도. 이것은 전문가의 솜씨였다. 누구냐 너는? 백진태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반격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 중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구 기무사령부 소속의 한 동기였다. 나다. 부탁 하나만 하자. 백진태는 황철민이나 부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최근 태양건설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부대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인물이 있으며 안보 차원에서 배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둘러댔다. 그는 한서준 이병의 가족에 대한 철저한 신상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그의 누나 한서연에 대해서. 공식적인 요청이 아닌 친구로서의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며칠 뒤 그에게서 답이 왔다. 처음에는 평범했다. 한서연, 38살, 명문대 영문과 졸업, 지난 11년간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 가족사항은 부모님 사망 동생 한서준이 유일, 범죄 기록 전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첨부된 한 줄의 문장이 백진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요청에 따라 심층 조사 결과 대상의 22세부터 28세까지의 군 복무 기록 발견. 단 해당 기록은 1급 군사기밀로 분류 열람 권한 없음. 백진태는 즉시 동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람 권한을 뚫어달라고 윽박질렀다. 그리고 반나절 뒤 마침내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한서연, 최종 계급 대위, 전역 당시 소속 제707 특수임무대대, 특수작전팀장, 주요 임무대테러 적진 침투 심리전, 부대 내 비공식 코드네임 유령. 모니터에 뜬 몇 줄의 텍스트를 읽는 순간 백진태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707, 유령,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졌다. 부대 앞에서 마주쳤던 그 고요한 눈빛 오세영을 단숨에 무너뜨렸던 정보력 병사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심리전까지. 그는 지금까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상대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국가가 만들어낸 최정계 인간 병기였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공포를 억누르고 전의를 불태웠다. 이제 상대의 정체를 알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상대를 끌어내야 했다. 자신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판, 즉 폭력과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로. 백진태는 또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 상대는 군인이 아니었다.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처리해주는 더러운 세계의 해결사였다. 오랜만이군. 처리해줄 사람이 하나 생겼네. 여자야. 아주 위험한 여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났다. 이제 피냄새가 진동하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백진태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서연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정보망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군 내부 전산망에서 자신의 과거, 군 기록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적이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제 백진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터였다. 서연은 오히려 이 상황을 기다려왔다. 쥐는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난폭해지는 법이다. 그녀는 백진태와 황씨 일가가 이성을 잃고 섣불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 미끼는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는 원본 데이터였다. 동생의 노트북에 잠들어 있는 태양건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증거. 그녀는 다시 내부 고발자의 가면을 썼다. 그리고 처음 태양건설의 비리를 폭로했던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일이 기자에게 곧바로 도착하지 않도록 태양건설의 사이버 보안팀이 반드시 감청하고 있을 만한 허술한 경로를 통해 발송했다. 그것은 적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최종 제보입니다. 사망한 교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연구 데이터 원본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이틀 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장소는 혼란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1시간 전에 공지하겠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태양건설 황인석 회장의 집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가구들이 부서지고 서류들이 공중을 날아다녔다. 기자회견이라고 감히 이 나라에서 누가 나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황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는 즉시 백진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백소령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을 막아 기자회견 전에 그년을 찾아내서 데이터 원본을 빼앗고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게.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다. 만약 실패하면 자네와 자네 집안 전체가 황철민 그놈과 함께 땅속에 묻히게 될 줄 알아. 백진태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제 그는 황 회장과 완벽한 공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해결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돈만 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 사냥개들이었다. 목표는 여자 한 명과 노트북이다. 생사는 상관없다. 아니, 살려두지 마라. 깨끗하게 처리한다. 또한 황 회장은 아들 황철민에게도 연락해 현장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내 놈이 싸지른 똥이다. 내 놈 손으로 직접 치우는 모습을 내게 보여라. 공포에 질린 황철민과 그를 감시하던 공범 병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작전에 합류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 장소를 공지했다. 인천 외곽에 버려진 거대한 폐공장 단지. 수십 년 전 문을 닫은 뒤로 사람의 발길이 끊겨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곳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약속 장소인 폐공장에 먼저 도착했다. 그녀의 손에는 총이나 칼 대신 노트북과 몇 개의 소형 장비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유령처럼 누비며 지형을 확인했다. 녹슨 철골 구조물 깨진 유리창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 이곳은 그녀에게 불리한 고립된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707의 전술 교범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사냥터였다. 그녀는 공장 중앙 사방이 탁 트인 곳에 노트북 가방 하나를 덩그러니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짙은 어둠 속으로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덫은 놓였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올 시간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사냥의 시간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폐공장, 단지 입구로 검은색 벤 차량 3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헤드라이트를 끈 차량에서 전직 특수부대 출신 해결사 12명과 그들을 지휘하는 백진태 소령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야간 투시경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아는 훈련된 사냥개들이었다. 잠시 뒤 황인석 회장이 보낸 차량이 도착하고 공포에 질린 황철민과 다른 병사 3명이 내렸다. 그들은 이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목표는 공장 중앙부에 있다. 백진태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알파팀은 좌측으로, 브라보팀은 우측으로 침투한다. 찰리팀은 나와 함께 중앙으로 진입한다. 황철민과 병사들은 후방에서 대기하며 지원한다. 목표 노트북을 확보하는 즉시 목표물 여자를 제거하고 흔적 없이 철수한다. 질문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본 폐공장은 녹색의 섬뜩한 미로처럼 보였다. 그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마침내 중앙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약속된 장소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노트북 가방을 발견했다. 너무나 쉽게 모습을 드러낸 목표물. 백진태는 순간적으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정지 주변을 경계하라. 팀원들이 즉시 사주 경계 자세를 취했다. 백진태는 야간 투시경으로 공장 내부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인기척도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알파팀 목표물에 접근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알파팀 2명이 천천히 노트북 가방으로 다가갔다. 한 명이 주변을 경계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그 순간이었다. 크왁. 가방을 열던 팀원의 비명과 함께 가방 안에서 섬광탄이 터져 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의 시야가 순간 하얗게 멀어버렸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이들은 시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고통스럽게 나뒹굴었다. 혼란은 시작에 불과했다. 섬 광탄이 터짐과 동시에 공장 곳곳에 미리 설치되어 있던 소형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굉금이 울려 퍼졌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정체불명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그들의 청각을 마비시키고 극도의 공황 상태를 유발했다. 진영 유지적의 위치를 파악하라. 백진태가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굉금에 묻혀버렸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브라보팀 한 명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서연이 쏘아 올린 쇠구슬이 담긴 새총이었다. 그녀는 살상 무기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모든 것은 적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도구가 되었다. 오른쪽 2층 철골 구조물 위. 누군가 외쳤지만 그 순간 그의 발밑에 있던 낡은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이 미리 약하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다. 그는 비명과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사냥에서 학살로 변했다. 해결사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의 상대는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심리전의 대가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하나씩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 후방에 있던 황철민과 병사들은 이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악령이 벌이는 저주의 현장이었다. 마침내 혼란 속에서 백진태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공터 중앙에 쓰러져 있는 황철민을 발견했다.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다. 백진태는 황철민을 인질 삼아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황철민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다. 백진태 소령. 백진태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위협적으로. 드디어 사냥꾼과 사냥꾼이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시선이 허공을 갈랐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자의 도끼 어린 눈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온 자의 차갑고 고요한 심연이었다. 공기 중에 쇠 냄새와 먼지 그리고 짙은 긴장감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백진태였다. 그는 쓰러져 있던 황철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자신의 몸 앞으로 끌어당겼다. 완벽한 인간 방패였다. 그는 차가운 총구를 황철민의 관자놀이에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유령. 내년이 아무리 날고 기는 707 출신이라도 총알보다는 느릴 테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황철민은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치 상황.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백진태를 바라볼 뿐이었다.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그 눈빛이 백진태의 심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백진태 소령,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굉금으로 가득 찼던 공장 안에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최연소 소령 진급, 모두가 당신을 군의 미래라 불렀지. 나 역시 멀리서나마 당신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녀는 마치 오랜 전우와 대화하듯 그의 과거를 읊었다. 백진태의 눈이 흔들렸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당신의 그 빛나던 군인 정신이 당신이 그토록 지키겠다 맹세했던 국가와 국민이 일개 재벌 아들의 뒤를 닦아주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된 게. 닥쳐, 내년이 군에 대해 뭘 알아? 백진태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의 가장 깊은 곳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었던 치부를 그녀가 정확히 찔러왔기 때문이다. 내가 뭘 아냐고.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나는 알아. 명예라는 것이 군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당신은 그 명예를 지키는 대신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길을 택했지.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제거하면서
내 동생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야망 때문에 괴물이 된 게 아니야, 백진태. 당신은 당신의 그릇이 감당 못할 자리에 앉게 될까봐, 언젠가 모두에게 무능함을 들키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당신의 괴물은 야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두려움이었어.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고통스럽게 백진태의 영혼을 후벼 팠다. 그의 손에 쥔 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제 서연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내면과 마주하고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돌려 백진태의 손에 잡힌 황철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지만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렸다. 황철민, 네 아버지가 왜 널 이곳에 보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저 남자가 널 쏘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되거든. 넌 골치 아픈 아들이자 모든 죄를 뒤집어쓸 완벽한 희생양. 죽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쓸모 있는 아들이 되는 거야. 그 말에 황철민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처절한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방패 삼아 총을 겨누고 있는 백진태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들 사이의 약한 신뢰는 완벽하게 박살났다. 백진태 역시 황철민이 더 이상 인질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백진태는 이성을 잃고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지긋지긋한 심리전을 끝내고 싶었다. 그가 반가쇠를 당기기 직전 서연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쏴, 백진태.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당신 손으로 직접 쏴버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의 16번째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판, 심유 백진태의 손가락이 반가소의 위에서 멈칫했다. 그의 눈앞에서 서연의 모습이 흐릿하게 번졌다. 쏘아라. 이 여자를 쏘면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이 여자를 쏘는 순간 자신 역시 끝장이다. 그의 영혼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퍼엉! 총성이 아니었다. 공장 천장에 설치된 낡은 조명 수십 개가 한꺼번에 터지듯 켜지며 어둠에 잠겨있던 공간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갑작스러운 빛에 모두의 시야가 멀었다. 백진태는 본능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공장 2층과 3층의 난간을 따라 그림자처럼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방송용 카메라와 그들에게로 향한 마이크였다. 오늘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그녀의 입이 아닌 공장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지축을 울리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옷깃에 달려있던 초소형 마이크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경악으로 굳어버린 백진태와 황철민을 향해 손짓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실 두 명의 주인공, 제 동생 한서준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태양건설의 황철민 씨와 그 범죄를 은폐하고 주도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백진태 소령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백진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 물리적인 함정이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다. 물론 두 분은 모든 것을 부인하시겠지요. 서연의 말과 함께 공장 한쪽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이 고화질 저고에선 카메라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백진태가 팀원들에게 목표물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장면, 용병들이 무력으로 진압되는 장면, 그리고 백진태가 황철민을 인간 방패 삼아 총을 겨누고 서연과 대치하던 모든 대화 내용까지. 백진태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총을 떨어뜨렸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이 준비한 진짜 심판은 따로 있었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의 영상이 멈추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며칠 전 황철민이 공포에 질려 백진태에게 걸었던 전화통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애초에 소령님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한서준 그 자식 눈엣가시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밟아놓으라고.
닌담. 황철민의 절규가 백진태의 범죄를 자백하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 폐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것은 군 헌병대가 아니었다. 검찰 특수부와 경찰 기동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이라는 썩은 시스템을 믿지 않았다. 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들이닥치고 넋이 나간 백진태와 황철민 그리고 용병들과 병사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서연은 홀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승리감에 취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차가운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온 여기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진실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때로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비극을 기획하고 명령한 진짜 괴물은 아직 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웃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판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 너머 태양건설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황인석 회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폐공장의 광란은 끝났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경찰과 검찰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기자들의 쉴 새 없는 카메라 플래시뿐이었다. 서연은 현장 한쪽 구석 수사, 지휘 차량 안에서 담담하게 진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피해자 가족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잘 끝마친 작전을 보고하는 장교처럼 냉철하고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담당 검색에 넘겼다. 연구 데이터 원본 통화, 녹취록 폐공장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세상은 뒤집혔다. 인천 폐공장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군과 재벌의 추악한 커넥션을 드러낸 희대의 스캔들로 번졌다. 방송사들은 하루 종일 서연이 제공한 영상을 내보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올랐다. 태양건설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거대한 범죄의 실체에 경악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폭풍의 눈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양건설 본사 황인석 회장의 집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TV 화면 속에서 아수라장이 된 현장과 체포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섬뜩할 정도의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건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인석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룹의 법무팀장이 단상에 섰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뻔뻔함의 극치였다. 먼저 그룹 회장님의 아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음 말은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이었다. 황인석 회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그룹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통감하며 아버지로서 평생을 자숙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경영 일선 퇴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재벌들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었다. 그는 이어 태양 세라믹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망한 교수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조작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는 오히려 악의적인 음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백진태 소련과의 관계, 역시 아들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 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청 특별수사팀 사무실. 서연은 TV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담당 검사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예상대로입니다. 황 회장은 아들을 버리는 카드를 썼습니다. 백진태 소령과 황철민의 통화 녹취만으로는 황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라면 윗선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TV를 끄고 검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괜찮습니다, 검사님. 저들이 꼬리를 자를 것이라는 것쯤은
처음부터 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검색에 건넸다. 폐공장 사건은 어떻게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황 회장을 무너뜨릴 진짜 무기는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이죠. USB 안에는 서연이 지난 몇 주간 별도로 추적해온 또 다른 사건 파일이 들어있었다. 바로 동생의 지도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기록이었다. 교수님을 죽인 뺑소니범은 사고 일주일 뒤 자수했습니다. 평범한 음주운전 사고로 종결됐죠. 하지만 제가 그의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는 태양건설의 하청을 받는 보안업체 전 직원이었고 그의 가족 계좌로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황인석 회장의 비서실장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검사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나 살인 미수가 아니었다. 거대 재벌이 저지른 청부살인 사건의 증거였다. 서연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두었던 것이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황인석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요. 마침 다음 주에 태양건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의 퇴진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주주들 앞에서는 공식적인 무대겠지요. 그의 마지막 무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태양건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모두 모인 호텔 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황인석 회장의 공식적인 마지막 무대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들에 대한 사죄와 경영 퇴진을 발표하며 동정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제국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낼 마지막 연극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단상에 오른 황인석 회장은 비통한 표정의 아버지이자 몰락한 왕이었다. 그는 아들을 잘못 키운 자신의 과오를 눈물로 호소했고 남은 평생을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신들린 연기에 장내의 분위기는 조금씩 동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어색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싸늘할 정도로 침착한 검은색 정장 차림. 그녀의 양옆에는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검사가 내민 압수수색 영장 앞에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처럼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단상 위의 황인석 회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서연은 무대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지고 있는 황 회장의 목소리를 가로챘다. 황인석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완벽한 걸작입니다. 당신의 탐욕, 당신의 잔인함, 당신의 위선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물려받았으니까요. 황 회장이 경비들을 향해 고함을 치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태양건설의 로고가 사라지고 서연이 검찰에 넘겼던 마지막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뺑소니범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도, 억울하게 죽어간 교수의 사진,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서준의 모습, 서연의 목소리가 스크린의 영상 위로 차갑게 흘렀다. 당신은 아들의 범죄를 덮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물이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던 교수를 청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내 동생이 두려워 아들을 시켜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의 제국은 철근과 시멘트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인 희생자들의 뼈와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황인석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괴물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무대 위로 올라온 검사였다. 황인석 씨. 검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당신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거대 제국의 황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공개적이며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추락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태양건설은 해체되었고 백진태와 황철민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마지막 장면. 서연은 다시 병실에 앉아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동생 서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손을 잡은 동생의 손가락이 떨리는 듯했다. 기적은 아니었지만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동생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707, 유령의 냉기는 사라지고 오랜 슬픔을 간직한 한 사람의 누나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이토록 아프고 공허한 것일지도 모른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